반응이 센 CBC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가 사기, 업무상 배임 횡령 등으로 이용자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광화는 최근 캐셔레스트 이용자 36인을 대표해 캐셔레스트 운영사 뉴링크 대표 주요 임원진을 상대로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광화의 박주연 변호사는 거래소 자체 토큰인 캡코인이 배당권, 의결권 등이 있는 증권형 토큰으로 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절차, 거래 과정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하한가 공약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은 행위가 유사수신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캡코인은 마이닝과 상장 투표권, 이익 배당 기능 등 다양한 특화 기능으로 대표적인 거래소 코인으로 발돋움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고소에 나선 이용자들은 캐셔레스트가 배당금 지급, 캡코인 소각, 바이백, 바이락, 교차 상장 등 가치 상승은 물론 스테이블 코인과 비슷하게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다며 공지사항과 일부 매체를 통해 광고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캐셔레스트가 캡코인 기능을 폐지하고 다른 코인에 같은 기능을 부여해 발행하거나 배당금 지급 요청 거절, 공지사항에 명시한 계약 내용 위반, 회사 정책 일방적 변경 등의 일방적 행위로 약 2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공지사항, 백서 등에 공식적으로 포명한 것도 계약 내용에 해당한다며 계약 위반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 대상은 물론 그 형태, 동기, 경위 등에 따라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마이닝 바이락, 바이백, 코인 소각, 디지털 토큰 등 암호화폐 특유 용어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오인해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형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기존 법률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활용한 로보 어드바이저를 제공하는 헤이비트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코빗은 이번 제휴를 통해 헤이비트의 우수한 투자 서비스로 코빗 회원들이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투자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빗은 거래소 운영 노하우와 데이터 등을 헤이비트와 공유하고 관련 서비스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고객 편의성 증대와 올바른 투자 문화 확립에 기여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박상곳 코빗 대표는 이번 MOU를 통해 고객들은 다양한 전략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월 설립한 헤이비트는 비트코인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내놓고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투자 일임 서비스를 선보여 투자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투자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투자자에게 큰 도움을 주면서 사용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헤이비트의 자동 매매 서비스는 손실폭을 최소화한 퀀트 전략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퀀트 전략은 계량적 지표와 거래 패턴을 분석해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클로즈 베타 테스트 출시 후 지난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3개월 동안 시장의 평균 손실률이 마이너스 28.79%를 기록할 때 헤이비트 서비스는 플러스 0.75%를 기록해 시장 성과를 29.54% 상회했습니다. 또한 헤이비트는 장세에 따라 투입 금액을 다이나믹하게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베타 기간 내 최대 손실폭을 2% 내외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KB 인베스트먼트, 카카오 벤처스, DSC 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7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누적 거래액 1,000억 원을 돌파하며 업계를 대표하는 자동매매 솔루션으로 자리를 굳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오는 20일 게임 중독 질병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0일 진행한 조사 결과 술, 도박, 마약 중독 등과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분류 관리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놀이문화에 대한 지나친 규제일 수 있으므로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무응답과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8.8%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여성과 50대 이상 장노년층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찬성했으며 남성과 2030 세대에서는 반대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찬성 여론은 여성, 50대와 60대 이상, 충청권과 서울,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대부분의 계층에서 다수이거나 우세한 모습입니다. 아울러 중도층과 진보층, 보수층,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지지층 등에서도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찬성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반면 반대 여론은 남성, 학생, 20대와 30대, 광주, 전라, 무당층 등의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기 인천과 40대,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입니다. 해당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6,187명을 상대로 조사해 최종 511명이 응답했습니다. 무선 및 유선 전화를 통해 임의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입니다. LG전자의 5G 스마트폰 V15 신Q가 출시에 앞서 판매 진작을 위해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이 난무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통 3사 임원들과 회의를 소집하며 시장 과열 양상에 대한 경고를 줬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회의를 소집하고 이통사들의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행동이 지속되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지에 나설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방통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0일 V15 신Q 출시 이후부터 온라인 마켓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주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출고가 120만 원대인 V15 신Q의 경우 출시 첫날부터 일부 매장에서 단말기 0원에 판매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8만 원대 이상의 5G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하게 되면 단말기 값을 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이통 3사 통신상품 및 스마트폰 판매를 대행하는 판매점에서 이통사의 공식 할인 금액인 공시지원금에 불법 보조금을 추가해준 셈입니다. 11일에는 논란이 확산되자 보조금 규모가 다소 줄어드는 양상이었으나 요금제에 따라서 10만 원에서부터 3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통 3사의 이러한 출혈 경쟁은 초기 5G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보통 통신사를 선택하면 지속 이용하는 특성상 초기 고객 목액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LG U+가 출시 이틀 전에 최대 57만 원의 공시지원금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SK텔레콤은 40만에서 77만 3천 원 사이 대규모 공시지원금을 책정했습니다. 가장 비싼 요금제는 77만 3천 원, 프라임 63만 원, 스탠다드는 51만 원, 슬림은 40만 원의 공시지원금이 붙습니다. 여기에 더해 SK텔레콤과 LG U+는 이통 판매점에 V15 신Q 한 대에 60만 원에서 80만 원의 판매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는 이들보다 10만 원 정도 낮은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현재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판촉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LG전자는 2통 3사의 출혈 경쟁 덕분에 V15 신규의 초반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최소 4만 대에서 최대 5만 대가 개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랜만에 신모델 흥행에 성공하면서 스마트폰 사업의 부진을 다소 털어내는 모습입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가입자 현황을 집계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 업계는 5G 상용화가 시작된 1개월 동안 약 40만 명이 5G 개통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40%, KT가 35%, LG유플러스가 25% 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점유율 현황은 그동안 1위 사업자 지위를 내주지 않는 SK텔레콤의 강력한 기반을 흔들 수 있어 당분간 3사의 무한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5G 시장에서도 여전히 우위에 있지만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아 KT와 LG유플러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당국이 단통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처벌을 내리더라도 시장을 흔들 수만 있다면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5번째 뉴스입니다. 블록체인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프로젝트 보라가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를 통해 개발한 각 노드가 사용하는 저장 공간을 자동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블록체인 제공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보라의 신기술은 인스턴트 메시지와 같이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일정 기간 후 삭제해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쓰입니다. 용도가 다한 블록을 삭제해 데이터의 무한 증가를 방지하면서 블록체인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설명입니다. 보라는 지난해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설립 이후 지속적인 기술 연구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특허 출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국내 특허 1건을 등록 완료했으며 5건의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천경욱 보라 블록체인 기술연구소 소장은 블록체인을 다양한 실제 서비스에 접목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범용성을 확장할 수 있는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플랫폼 내 각 서비스별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분산하는 기술, 블록체인 데이터를 기록하는 물리적인 디스크를 분할하더라도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데이터 연결이 가능한 데이터 분산 확장성 등 2건의 기술 특허도 출원 완료했습니다. 더불어 복구 시간과 자원 소모를 최소화하는 데이터 백업과 관련된 기술 특허 2건도 출원을 마쳤습니다. 해당 기술은 게임의 롤백과 같이 서비스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특정 시점으로 되돌려야 하는 경우 신뢰성을 담보하고 안정적으로 복구하는 기술입니다. 출원 중인 특허 외에도 이종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관리 방법 및 이를 이용한 토큰 관리 서버는 이미 특허 등록이 완료돼 보라 플랫폼에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ERC20 기반 보라 토큰을 직접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느린 속도를 해결하고자 보라 토큰을 보라슈엘이라는 화폐로 교환해 사용하는 시스템 특허 기술입니다. 현재 출원 완료한 기술도 보라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파트너사의 서비스 특성에 맞춰 필요시 실제 적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승희 보라 대표는 보라는 전 직원 중 절반 이상이 개발자인 기술 중심 기업이라며 현재 국내에 등록되거나 출원하는 특허를 북미 등 해외에서도 함께 출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1시 뉴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5시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알찬 내용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최서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